하물며 거액이 오고 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사려고 하는 토지에 토양오염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최초에 세웠던 여러 가정을 계속적으로 보완해가면서 조사해야 신뢰성 있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양오염 부지 조사를 주제로 말씀드릴 한국환경공단의 박정옥입니다. 이 강의는 원래 토양오염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토양오염 분야는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사람의 건강과 관련한 환경적 측면 외에도 일반 국민들께서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토양오염을 조사하는 개념과 원칙, 상세하게 규정된 기술적 내용들을 어떤 자세로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과 시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내 토양오염 관리 체계입니다. 토양오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염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물질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된 오염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오염인지, 정화를 해야 하는 정도의 오염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평적, 수직적 오염 범위를 파악하는 토양 정밀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토양 오염을 정화하게 됩니다. 토양 오염을 확인하는 단계는 크게 중앙정부가 전국적 토양 오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토양 측정망 조사와 지방정부가 관할 구역 내의 토양오염 우려 지역에 대해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토양오염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 주로 주유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런 대형 유류 저장 시설이 설치된 지역 등에 대해 시설의 설치자에 의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토양오염 검사와 토지 거래 전에 거래 대상 토지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토양환경 평가가 있고 또 토양오염의 신고에 의해서 오염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토양 정밀조사와 토양환경평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양 정밀조사는 앞에서 설명한 여러 확인 과정을 거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실시하는 법적 의무조사입니다. 토양환경평가는 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방지와 법적 정화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자율적 조사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간단한 물건을 살 때도 이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인지 혹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며 제품의 품질을 살펴본 후 사게 됩니다. 하물며 거액이 오고 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사려고 하는 토지에 토양오염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토양 정밀조사와 토양환경평가는 모두 기초조사, 개왕조사, 상세 또는 정밀조사의 3단계로 수행하며 최종적으로는 토양오염의 수평적, 수직적 범위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절차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두 조사는 토양환경보존법상에서 법적 지위가 다른데요. 토양 정밀조사는 오염 물질별 오염 토양의 양을 산정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대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고 토양환경평가는 3단계 정밀조사까지 수행한 최종 결과는 토양 정밀조사와 토양오염의 수평적, 수직적 범위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같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토양 정밀조사처럼 법적 의무조사가 아닌 자율적인 조사라는 점과 토양환경평가 결과로는 토양오염 정화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양환경보존법상 공식적으로 토양오염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토양환경평가를 거치게 되면 토양오염에 의한 부동산 가치 하락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과 토지거래 당시 실시한 토양환경평가 결과
해당 토지의 오염 정도가 정화 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한 경우 거래 이후에 확인될 수 있는 토양 오염에 대해서 정화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공식적인 토양 정화를 실시하고 싶을 때는 중간에 평가를 중단하고 토양 오염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후 토양 정밀 조사로 법적 절차를 변경해서 실시해야지 토양 오염 조사에 대해 중복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토양 오염 조사의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토양 오염과 관련한 부지의 불확실성을 줄여가는 과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 말은 토양 오염을 아무리 열심히 조사한다고 해도 토양 오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파악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처음에는 토양 오염에 대해 100가지를 몰랐지만 조사를 통해 대략 60, 70가지의 몰랐던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100가지를 몰랐던 토양 오염과 관련한 부지 특성에 관해 조사 후에는 모르는 사실이 3, 40가지로 줄어들게 되기는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토양 오염 조사는 보통 단계적으로 차수를 구분해서 실시하게 되며 각 단계에서 밝혀진 새로운 정보로부터 최초에 세웠던 여러 가정을 계속적으로 보완해가면서 조사해야 신뢰성 있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토양 오염 조사의 한계점에 대한 표현은 조사 담당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토양 오염 조사 결과는 토양 오염 물질의 농도 같은 확인된 몇 가지 사실과 이를 통해 추정한 오염 원인과 오염 경로, 그리고 토양 오염 양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오차를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의뢰자의 경우에는 이 조사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했고 전문가가 조사를 했으니 토양 오염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토양 오염 조사는 토양 오염 정화까지 진행되는 일련의 토양 오염 관리 절차에서 거의 최초의 단계이고 이후 후속 단계로 진행될 수 있는 추가 조사 또는 정화 공사의 담당자들은 최초 조사 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됩니다. 이 때문에 후속 단계의 담당자 또는 의뢰자는 한참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최초 조사 내용의 오차 또는 예측 오류 등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지역을 조사한 이후에 7, 8년이 경과한 후 과거 조사 결과에 대해 불만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사 의뢰자에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사 내용과 조사가 가지는 필연적 한계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것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이나 다툼에 대비하기 위해 조사 당시의 관련 자료를 법에서 규정한 3년이라는 보관 기간보다 더 오래 보관할 것을 추천합니다. 토양 정밀 조사는 토양 오염에 대한 다양한 확인 과정을 거쳐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넘거나 넘을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토양 환경 평가의 경우에는 주로 거래 대상 토지에 대해 실시하게 되지만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토양 환경을 평가하고 싶을 경우 등에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양 정밀 조사는 지침에 따라 실시해야 그 효력과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토양 오염이 발생한 지역의 특성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지침에 담을 수는 없어서 조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부 조정할 수 있는 단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기초조사 및 개황조사 결과 등에 따른 오염 가능 물질의 종류, 건물 등 지작물과 지질 여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토양오염 조사기관의 책임하에 조사 면적, 조사 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대상 시료, 시료 채취 밀도 및 심도, 시료 채취 방법 등을 일부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토양 정밀조사 결과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조사는 기본적으로 토양 오염 물질에 대해 실시합니다. 토양 정밀조사의 경우에는 대체로 사전에 오염을 확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물질을 선정하게 됩니다. 토양환경 평가는 사전에 토양 오염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토양오염물질 전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기초조사를 통해 해당 부지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선별하게 됩니다. 조사 절차는 기초조사, 개황조사, 상세조사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기초조사는 시료의 채취 분석이 없이 자료조사, 청취조사 및 현지 유관조사를 통해 토양오염의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이고, 개황조사는 기초조사에서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 면적 및 오염 범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계략 조사입니다. 개황조사 결과 우려 기준을 초과하거나 근접하는 지역과 심도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의 수평적, 수직적 범위를 파악하는 상세조사를 실시합니다. 개황조사 결과 중금속과 불소는 우려 기준의 70%, 그 밖의 오염물질은 4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세조사 없이 조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토양환경 평가는 거래 대상 부지 전체를 오염 개연성이 있는 하나의 토지 단위로 보고 조사를 실시하는 반면에, 토양 정밀조사는 대상 부지의 사용 이력 또는 사용 현황에 따른 오염물질의 확산 예상 경로를 기준으로 5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개황조사와 상세조사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확산, 이동할 수 있는 경로는 유류 같은 액상 오염물질이 누출되어 토양 내에서 이동하는 경로와 굴뚝이나 공정에서 입자물질이 배출되어 대기 중으로 비산하여 이동하는 경로, 광산이나 사격장 등에서 오염물질이 지표수와 함께 이동하는 경로, 그리고 최초 부지를 조성할 때 오염물질이 반입된다든가 토양오염물질이 매립되는 등 불특정한 경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 확산 경로에 따라 조사 대상 지역을 광산과 재련소, 사격장, 폐기물 매립 및 재활용 지역, 액상 오염물질 저장시설 지역, 오염사고 지역의 5가지 경우로 구분하고, 위의 경우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산업지역과 오염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운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전체적으로는 7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시설의 경우에는 다양한 오염 경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염 확산 예상 경로를 기반으로 토양오염의 가능성을 추론하고 한 가지 개념이 아닌 복합적인 판단을 통해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초조사는 토양시료 채취 분석 없이 자료조사, 청취조사,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 부지의 오염 개연성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후속의 개황조사와 상세조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자료조사에서 제시한 일반 현황과 환경관리에 정리된 다양한 자료는 모두 검토되어야 합니다. 조사 대상 지역의 특성상 없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열거한 내용보다 더 많은 자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조사 대상이 되는 자료의 존재 여부와 그 자료가 존재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서에 정리해서 수록해야 합니다. 청취조사는 해당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해당 지역의 정보를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면담 대상자는 부지 소유자, 관리자, 장기 근무자, 지역 공무원 또는 주변 지역 거주자 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장기 근무자 면담이 가장 효율적인 경우가 많고, 제시된 면담 대상자를 만나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지의 조성 이력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과거의 중요한 토양오염 관련 이력에 대해서는 과거 오랜 기간 근무했던, 현재는 은퇴한 장기 근무자를 수소문해서 면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 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 부지를 구석구석 상세하게 보면서 자료조사, 청취조사에서 파악했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현장 관리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면서 토양오염 개연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조사 내용은 화면에서 제시한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시된 조사 내용, 즉 각 시설물의 관리 상태, 오염물질의 보관 상태, 지형 지질적 상황, 식물 생장 상태 등을 확인할 때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근접 시선으로 대상을 관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장 육안 확인 과정에서는 가까이에서 자세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멀리에서 혹은 높은 위치에서 전반적인 부지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비포장 지역에 대해 가까이에서는 평지로 보였던 구역이 멀리서 봤을 때 일부 구간이 움푹 꺼져 있다거나 토양색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자리에 과거 폐기물 등이 매립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이런 방식의 조사를 통해서 토양오염물질 매립구역을 찾은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개황조사와 상세조사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광산 재련소 활동 관련 지역을 예시로 관련 문구의 해석 방법에 집중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개황조사 방법입니다. 대상 시료는 토양의 표토와 심토, 필요시 하천수, 농업용수, 수로나 퇴적물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시라는 단어의 의미는 토양 표토와 심토는 반드시 조사하되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하천수 등을 채취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예로 사격장의 개황조사에서는 토양, 지하수, 필요시 하천수 및 수로내 퇴적물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과 지하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표토는 토양 표면부터 지표면 하부 15cm 깊이까지의 토양을 말하며, 농지의 경우에는 개토 등 농업활동에 따른 혼합을 고려하여 지표면 하부 30cm까지를 의미합니다. 표토의 시료 채취 밀도는 1만 평방미터당 1개 이상의 지점을 선정하고, 조사 대상 지역이 10만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5만 평방미터당 1개 이상의 지점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여기에서 이상의 단어에 주목해야 하는데, 토양 정유사 지침에서 제시한 수량은 최소 기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침에서 제시한 수량만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에 조사의 최종 목적인 수평적, 수직적 오염 분포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토 채취 기준은 깊이로 30cm, 60cm, 1m, 이후 50cm 간격으로 제시되었고, 표토 3개 지점당 1개 이상의 비율로 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기를 통해 입자가 비산하여 오염이 확산되거나 하천을 통해 입자가 이동하여 토양 표면부터 오염이 축적돼서 지하로 침투하는 오염의 확산 예상 경로를 감안하면 합리적인 제한입니다. 어떤 지점의 오염이 1m 깊이까지 침투하였고 오염의 이동 특성이 동일하다면 인근 지점도 1m까지 오염되었을 것이다라는 가정은 기술적으로는 매우 타당합니다. 그러나 토양 정밀조사 보고서는 기술적 목적 이외에도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령 토양 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기본 목적 이외에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토양오염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목적이 추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A구역의 오염이 1m까지였고 좀 떨어진 B구역의 오염이 2m까지 확인되었을 경우 A구역 인근의 토지 소유자는 1m 심도만큼, B구역 인근 소유자는 2m 심도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할 텐데 3개 지점당 1개 지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소유한 부지의 심토 조사가 생략되었다면 A구역 인근 소유자는 이 결정에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표토와 심토를 동일하게 채취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조사 결과가 결국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지를 감안해야 되며 이를 고려하여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시료 채취 방법은 광산 부지는 오염의 확산 예상 경로를 감안하여 광산 부지와 광산 하류의 주변 하천에 인접한 농경지에 대해서 하천의 흐름 방향, 농경지의 하천수 이용 여부 및 광미 등 오염물질의 농경지로 유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거리별로 시료를 채취합니다. 재련소의 경우에는 풍향을 고려하여 방위별로 시료를 채취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침에서 제시한 내용은 대표적인 오염 확산 예상 경로를 기반하여 제시한 것이며 실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세조사의 대상 시료는 토양, 표토 및 심토, 농업용수, 수로내 퇴적물, 광재, 갱내수입니다. 여기는 필요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상 매질이 존재할 경우 제시한 5가지 매체를 모두 채취하되 조사자의 경험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토양오염 조사기관이 책임하에 조정해야 하며 조정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시료 채취 밀도 및 심도에 대해서는 개황조사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 표는 조사 대상 지역의 7가지 분류에 대한 개황조사와 상세조사의 지점수 산정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황조사 지점수 산정 기준에 대해서만 보면 광산 재련소 활동 관련 지역이 10만 평방미터를 기준으로 지점수를 산정하고 사격장과 폐기물 관련 지역이 1만 평방미터, 유류 등 액상 저장 시설은 시설 특성에 따라 주변 사방위와 배관 주변 1개 이상 지점을, 오염사고 지역 등 나머지 지역은 1,00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분류에 대한 오염물질의 특성 및 오염 확산 특성에 따라서 조사 밀도를 차등하여 구분한 것입니다. 상세조사 지점수 산정 기준은 분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개황조사에서 구분한 면적과 대개 유사한 패턴으로 밀도를 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료 채취 패턴입니다. 고정격자법은 대상 부지의 오염 개연성에 대해 정보가 전혀 없을 경우 분할된 구역의 중앙에서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임의격자법은 고정격자법보다는 약간의 정보가 더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분할된 구역 내에서 제한된 정보를 이용하여 지점을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원형격자법은 주로 액상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주변에 대해서, 그리고 선형격자법은 액상 오염물질이 배관 주변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조사 현장에서는 제시된 방법을 오염원 특성, 그리고 지형 지질적 특성, 오염물질의 특성을 감안하여 혼합하여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료량, 시료 운반 및 보관 방법, 분석 방법은 채취된 시료의 각 매체별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정화 대상 오염 토양은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물질별로 수평적, 수직적 범위에 근거하여 각각의 양을 산정하고 각 물질별 오염 범위의 중첩을 고려하여 총괄 오염 토량을 산정합니다. 시료 채취 지점도와 오염 분포도는 조사 대상 지역의 크기에 따라 적정한 축적의 지도에 표기하고 농도에 따라 오염 등급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조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휘발성 가스 측정기 또는 중금속 검출기 등의 현장 측정 장비나 지중 탐사 장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 측정 장비는 오염원으로부터 거리별 채취 지점과 지점별 채취 심도를 선정하는 등 조사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시료 채취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오염물질이 분포하고 있는 핫스팟을 찾아내는 데 활용됨으로써 조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현장 측정 장비의 조사 결과는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공식적인 결과를 활용하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토양 정밀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토양오염 조사를 하고 있는데 부지 경계에서 계속 오염이 확인되고 있어 부지 바깥으로 오염이 확산된 것 같습니다. 부지 바깥까지 조사를 해야 하나요? 답은 명확합니다. 토양 정밀조사나 토양환경평가의 기술적인 최종 목적은 토양오염의 수평적, 수직적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 경계라는 공간적 한계는 고려 대상이 없습니다. 토양오염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지 바깥까지 조사 대상 지역을 당연히 확장해서 조사해야 하고 수직적으로도 오염이 확인되지 않은 심도 또는 정화 기준 이하의 농도인 심도까지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부지 바깥이 도로라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든지 소유자가 다른 부지로 확산이 우려된다면 해당 부지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든지 등의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토양 정밀조사 지침의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토양 정밀조사를 수행할 때 참고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조사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의 확산 예상 경로와 조사 대상 지역의 현장 여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각 항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과 동시에 각 항목이 상호 유기적인 작용을 하게 되므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느 정도의 조사 기간이 필요할 것인가,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먼저 행정적으로 토양 정밀조사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가 하는 것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상에서 토양 정밀조사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조치명령을 받게 되고, 열심히 추진했는데도 조사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1회에 한해서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자의 입장에서는 토양 정밀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내부 보고를 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용역을 발주해서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조사는 훨씬 더 빠른 기간 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사 비용입니다. 조사 비용을 산출하는 기본적인 단가, 즉 토양시료 채취 및 분석 단가는 토양환경보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조사기간 설정에서 설명했던 발주자의 조사 수준에 대한 의지와 관련해서 조사 밀도를 상향해서 조사할 것인지, 상향한다면 어느 정도 밀도를 높일 것인지, 또는 지하수 조사, 폐기물 조사 등 토양의 다른 매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거나 토양 정화 공사를 설계할 때 필요한 설계 인자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와 이와 관련한 발주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토양 정밀조사 지침의 설명 초반에 말씀드렸던 토양 오염의 확산 예상 경로에 대한 검토입니다. 확산 경로에 따라서 토양 외에 조사해야 할 추가 매체가 결정될 수도 있고, 조사 대상 지역의 확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의 현장 여건과 기초조사와 관련이 있는 부지 정보 파악의 용이성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사해야 할 지역이 매우 좁아서 시추 장비에 접근이 어렵다든지, 지하 매설물이 복잡하게 설치된 지역이어서 지하 구조물 안전에 별도의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든지, 산악 지형이 포함되어 있어서 장비의 이동에 제약이 있다든지, 주변 지역 여건상 주거 지역과 인접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소음, 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하는지 등의 현장 여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초정보 파악을 위한 청취조사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부지가 처음 조성될 당시와 그 이전의 부지 용도 파악 등 해당 부지의 과거 이력 파악을 위한 관련 자료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조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의뢰자에게 설명해서 조사 사업의 추진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조사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토양오염 부지 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은 아닙니다. 실제로 토양오염을 조사해야 하는 현장은 매우 다양한 지형, 지질적 특성, 지하수와 관련한 수리 지질학적 특성, 토양오염 물질 자체의 특성과 시설 현황 같은 기술적 요소에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외에도 행정적인 또는 비용적인 제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 의뢰자의 조사 수준에 대한 향후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의지도 조사를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기에 조사 지침에 나열된 조사 방법이나 수량 산정 기준 같은 기술적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효율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토양오염을 조사하는 개념과 원칙, 지침에서 규정한 기술적 내용들을 어떤 자세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과 시각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향후 토양오염 부지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